2023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에 안보 조약을 요청했습니다. 미국의 대답은 노였습니다. 세계 최대 산유국이 세계 최강대국에게 거절당한 겁니다. 그 순간 리야드의 왕궁에서는 어떤 생각이 스쳤을까요? 중동의 왕실들은 오랫동안 하나의 공식을 믿어왔습니다. 돈이 있으면 안전도 살 수 있다는 공식이죠. 미국산 무기를 수백조 원어치 사들이고 F-35 전투기로 하늘을 채우면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거라고 믿었습니다. 수십 년간 그 공식은 통했습니다. 아니, 통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예멘 후티 반군에게 시달리는 사우디를 외면했습니다. 트럼프가 돌아왔지만 미국 우선주의는 더 노골적으로 강해졌습니다. 중동은 더 이상 미국의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메시지가 곳곳에서 터져나왔죠. 경비원이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현금은 넘쳐났는데 정작 내 집 앞마당을 지킬 방패가 흔들리는 상황. 이게 바로 지금 사우디와 UAE가 처한 현실입니다. 부자의 저주라는 말이 있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오히려 표적이 되는 역설이죠.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틀어주고 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의 드론은 사우디 정유시설을 실제로 타격했습니다. 2019년 아람코 공격 때 하루아침에 세계 원유 생산량의 5%가 증발했습니다. 수십조 원짜리 최첨단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있었지만 저가형 드론대를 막는 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비싼 방패가 싼 창에 뚫린 겁니다. 그들이 깨달은 건 하나였습니다.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것. 바로 진짜 안보입니다. 미국이 팔아준 무기가 실전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부품은 제때 오는지, 기술 지원은 받을 수 있는지, 이 현실적인 질문들 앞에서 수천억 달러의 무기 계약서는 한낱 종이 조각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생존이 위태로울 때 사람은 가장 냉정한 선택을 합니다. 감정이 아니라 계산으로 움직이죠. 바로 그 계산기가 지금 한국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수많은 선택지 중에서 굳이 한국일까요? 그 이유가 단순히 싸서라면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났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 이유는 훨씬 더 충격적입니다. 다음 장에서 중동이 한국 무기에서 발견한 치명적인 매력의 정체를 낱낱이 밝혀드리겠습니다. 2022년 10월 폴란드 국방부 장관이 기자들 앞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한국은 우리가 요청한 날짜에 실제로 납품했습니다. 별것 아닌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무기업계에서 이 말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중동의 왕실들은 오래전부터 유럽산 무기의 단골 고객이었습니다. 독일의 레오파르트 전차,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 이름만 들어도 폼이 나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계약서에 도장을 찍고 나서 실제 물건을 받기까지 평균 5년에서 10년이 걸린다는 겁니다. 전쟁은 예약을 받지 않습니다. 후티 반군의 드론이 10년 뒤에 다시 오겠습니다 라고 말해주지 않습니다. 러시아제는 어떨까요? 우크라이나 전장이 그 답을 보여줬습니다. 세계가 경악했던 장면, 바로 러시아의 최신 T-90 전차가 우크라이나의 수백만 원짜리 드론에 격파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중동 왕실의 군 참모들은 그 영상을 반복해서 돌려봤을 겁니다. 우리도 저 탱크를 수백 대 샀는데? 비싸기만 하고 실전에서 무너지는 무기는 고철입니다. 고철에 국가의 생존을 맡길 수는 없죠. 바로 이 틈새를 한국이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K2 전차, K9 자주포, 천궁 2 미사일 방어 시스템. 이 무기들이 중동의 눈길을 사로잡은 건 단순히 가격 때문이 아닙니다. 한국은 실제로 전쟁에 대비한 나라입니다.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 70년 넘게 실전 위협 속에서 무기를 갈고 닦은 나라죠. 한국의 무기는 시원관에 전시하려고 만든 게 아닙니다. 진짜 쓰려고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납기, 즉 속도의 문제입니다. 폴란드와의 계약에서 한국은 계약 후 수개월 만에 K2 전차와 K9 자주포를 실제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럽이 5년 걸릴 일을 한국은 몇 달 만에 해낸 겁니다. 이 소식은 중동 전역에 빠르게 퍼졌습니다. 한국은 진짜로 납품한다. 방산업계에서 이보다 강력한 광고는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절반만 본 겁니다. 속도와 성능만으로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우디의 빈 살만 왕세자가 한국에 요구한 것, 그건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진짜 원했던 것은 무기를 만드는 공장이었고 그 공장을 세울 수 있는 지식이었습니다. 미국과 유럽이 절대 해주지 않는 그 파격적인 제안을 한국이 왜 수락했을까요? 만약 누군가 당신에게 이런 제안을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공장에서 일하면서 월급도 받고 퇴근 후에는 우리 기술을 마음껏 배워가도 좋습니다.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제안이죠.
그런데 한국은 지금 중동에 정확히 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빈살만 왕세자의 비전 2030을 아십니까? 사우디가 석유 없이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국가 생존 프로젝트입니다. 기름이 떨어지는 날을 대비해서 제조업, 첨단 기술, 방산 산업을 자국 내에 뿌리내리겠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공장은 돈으로 살 수 있어도 공장을 돌릴 기술과 인재는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 손을 내밀었습니다. 거절당했습니다. 유럽에도 물어봤습니다. 역시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간단합니다. 기술을 이전해주면 결국 우리의 경쟁자를 키우는 꼴이 된다는 거죠. 고기는 팔아도 낚시법은 안 가르쳐준다는 전략을 수십 년째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낚싯대 만드는 법까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천궁2 수출 계약에는 단순 판매를 넘어 현지 생산 기술 이전 조항이 포함됐습니다. K9 자주포 역시 UAE 현지에서 일부 부품을 생산하는 방식으로 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중동 입장에서는 무기를 사는 게 아니라 무기 산업을 통째로 이식받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한국은 왜 이 파격적인 제안을 수락한 걸까요? 손해보는 장사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에 한국의 고도한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기술을 이전해주는 순간 그 나라는 한국 시스템에 영구적으로 묶입니다. 부품을 한국에서 사야 하고 업그레이드도 한국에 요청해야 하고 다음 세대 무기도 자연스럽게 한국을 찾게 됩니다. 기술 이전은 퍼주는 게 아니라 고객을 평생 고객으로 만드는 가장 강력한 잠금 장치입니다. 미국이 수십 년간 중동에서 써온 바로 그 전략을 이제 한국이 구사하기 시작한 겁니다.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구조적 동반자 관계를 만드는 것. 이것이 K방산이 단순한 수출 호황을 넘어 지정학적 게임 체인지로 평가받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전략의 실제 증거가 사막 한가운데서 이미 검증됐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이 날아오는 실전 상황에서 한국산 방패가 실제로 작동했다는 충격적인 사실입니다. 2024년 4월 13일 밤을 기억하십니까?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 탄도미사일과 드론 300발을 동시에 발사한 날입니다. 중동 전체가 숨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밤 사우디와 UAE의 군 지휘관들은 자신들의 레이더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하나의 생각을 했을 겁니다. 우리라면 막을 수 있었을까? 천궁2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 시스템입니다. 패트리ոտ보다 저렴하고 러시아의 S-400보다 정치적 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중동이 이 시스템에 주목하는 이유는 가격표 때문만이 아닙니다. 사막이라는 환경 때문입니다. 중동의 기온은 무기의 무덤입니다. 낮에는 섭씨 50도를 넘고 모래폭풍은 정밀 전자장비를 순식간에 망가뜨립니다. 많은 첨단 무기들이 이 환경 앞에서 맥없이 고장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무기는 태생부터 극한 환경을 전제로 설계됐습니다. 혹한의 겨울과 찌는 여름을 오가며 수십 년간 검증된 내구성, 이게 사막에서도 고스란히 통한 겁니다. UAE가 천궁2 도입을 결정한 건 단순한 쇼핑이 아니었습니다. 이란과 불과 200km 거리를 두고 마주보는 나라에서 이 선택은 국가의 심장부를 어디에 맡길 것인가의 문제였습니다. 아부다비 원전, 두바이 금융허브, 세계 최대 규모의 석유터미널, 이 모든 핵심 시설 위에 천궁2의 우산이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세계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의 방어 시스템이 중동의 표준이 되는 순간 미국의 패트리엇 시장이 흔들립니다. 유럽의 방산업체들이 설 자리를 잃습니다. 방산은 단순한 장사가 아니라 지정학적 영향력 그 자체입니다. 무기를 팔면 그 나라의 군사 네트워크에 편입되고 정보를 공유하고 외교적 관계가 형성됩니다. 한국이 중동의 하늘을 지키기 시작했다는 건 한국이 중동의 지정학판의 플레이어로 등장했다는 선언입니다. 무기 하나가 바뀐 게 아닙니다.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변화의 끝에 진짜 돈이 모이는 곳은 어디일까요? 방산을 넘어 중동의 오일머니가 향하는 다음 목적지가 있습니다. 700조 원짜리 사막 위의 도박, 네옴시티입니다. 지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 북서쪽 끝을 찾아보십시오. 홍해와 맞닿은 그 황량한 사막 위에 지금 인류 역사상 가장 비싼 건설 현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예산만 5천억 달러, 우리 돈으로 700조 원입니다. 서울시 면적의 44배에 달하는 땅 위에 도시 하나를 통째로 만드는 프로젝트, 바로 네옴시티입니다. 그런데 이 숫자보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거대한 프로젝트의 핵심 설계와 시공을 누가 맡고 있느냐는 겁니다. 현대건설, 삼성물산, GS건설.
한국 건설사들이 네옴시티에 뼈대를 세우고 있습니다. 1970년대 중동 건설붐 때 한국인 노동자들이 사막에서 땀을 흘렸다면 지금은 한국의 기업이 그 사막의 미래를 설계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건설만 보면 절반도 못 본 겁니다. 네옴시티의 진짜 야망은 스마트시티입니다. 자율주행, AI 교통관제, 스마트 에너지 그리드, 디지털 트윈 시스템, 이 모든 것을 처음부터 도시에 내장하겠다는 겁니다. 기존 도시를 개조하는 게 아니라 백지 위에 미래 도시를 그리는 작업이죠. 그리고 이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한국의 IT 기업들이 깊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우디 입장에서 이 선택은 지극히 합리적입니다. 스마트시티 기술을 가진 나라는 많습니다. 하지만 이 규모의 프로젝트를 이 속도로 실행할 수 있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설계부터 시공, 시스템 통합까지 원스톱으로 해결할 수 있는 역량, 그게 한국이 단순한 협력사가 아니라 전략적 파트너로 대우받는 이유입니다. 중동은 이제 한국을 다르게 부릅니다. 예전엔 공사 잘하는 나라였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는 나라입니다. 이 인식의 변화가 단순한 감정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약서의 내용이 달라졌고 협상 테이블에서 한국이 앉는 자리가 달라졌습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흐름이 한국의 일반 투자자에겐 어떤 의미일까요? 방산 수출과 네옴시티 수주가 주가판에는 어떻게 반영되고 어디에 돈이 모이는지, 오일머니의 최종 종착역이 어디인지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사우디 국부펀드 PIF가 한국 증시에 투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공식 집계된 것만 수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게 시작에 불과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아니, 기회입니다. 오일머니는 지금까지 부동산과 미국 국채에 잠들어 있었습니다. 런던의 빌딩을 사고 월가의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이었죠. 안전하지만 수익률이 낮습니다. 그런데 비전 2030 이후 사우디와 UAE의 국부펀드 전력이 바뀌었습니다. 보관에서 투자로, 부동산에서 제조업으로 방향을 튼 겁니다. 그 제조업의 중심에 한국이 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방산 계약을 맺은 나라의 방산주가 오르는 건 당연합니다. 하지만 오일머니의 흐름은 그보다 훨씬 넓고 깊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완 같은 방산 기업은 물론이고 네옴시티 수주가 이어지면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의 수주 잔고가 쌓입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에는 통신, 반도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줄줄이 엮입니다. 하나의 계약이 산업 생태계 전체를 흔드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게 일회성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무기는 소모됩니다. 도시는 계속 확장됩니다. 기술 이전을 받은 나라는 다음 단계 기술을 또 필요로 합니다. 한번 맺어진 공급망은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한국과 중동의 관계는 지금 단발성 거래에서 구조적 의존 관계로 전환되는 임계점을 넘고 있습니다. 물론 리스크도 있습니다. 중동 정세는 언제든 뒤집힐 수 있습니다. 유가가 폭락하면 네옴시티 예산이 삭감될 수 있고 미국의 압력으로 한국 기업이 배제될 가능성도 완전히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기회가 크면 리스크도 큽니다. 하지만 경제 분석가의 눈으로 보면 지금 이 흐름은 단기 테마가 아닙니다. 에너지 패권이 저물고 기술 패권이 뜨는 이 거대한 전환기에 중동은 자신들의 생존 전략을 한국의 제조업 역량에 걸었습니다. 이건 감정이 아니라 계산입니다. 그들의 계산이 맞다면 그 과실은 한국 기업과 그 기업에 투자한 사람들에게 돌아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질문이 남았습니다. 이 모든 그림을 알고 난 뒤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 거대한 파도를 실제 투자 전략으로 연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공개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함께 들여다본 이야기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은 나라들이 세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나라를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바로 한국입니다. 사우디와 UAE가 한국을 찾는 이유는 이제 명확합니다. 안보가 흔들렸고 기존 무기는 실전에서 한계를 드러냈고 기술 이전을 해줄 파트너가 필요했습니다. 한국은 그 세 가지 질문에 동시에 답을 내놓은 유일한 나라였습니다. 우정이 아닙니다. 냉정한 생존 계산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입장에서 이 흐름을 어떻게 읽어야 할까요? 뉴스에서 방산 수출 소식이 들릴 때마다 막연하게 좋은 일이구나 하고 넘기셨다면 이제는 다르게 봐야 합니다. 계약 하나하나가 산업 생태계를 바꾸고 수주 잔고가 쌓이는 기업의 실적이 달라지고 그 실적이 주가에 반영됩니다. 거시적인 지정학 흐름이 결국 내 계좌의 숫자로 연결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세 개의 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산입니다. 천궁, K2, K9으로 대표되는 완성품 수출 기업들입니다. 둘째는 건설과 인프라입니다.
네옴씨를 비롯한 중동 메가 프로젝트에 엮인 건설사들입니다. 셋째는 기술과 소프트웨어입니다. 스마트시티 인프라를 채울 통신, 반도체, IT 기업들입니다. 이 세 축이 서로 맞물려 돌아가는 구조를 이해하면 단편적인 뉴스가 아니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단 냉정함을 잃으면 안 됩니다. 중동발 호재가 터질 때마다 테마주가 단기 급등하는 패턴이 반복됩니다. 그 파도에 올라탔다가 고점에서 물리는 개인 투자자들의 이야기는 매번 반복됩니다. 흐름을 읽는 것과 타이밍을 맞추는 것은 전혀 다른 기술입니다. 큰 방향이 맞다고 해서 모든 진입 시점이 옳은 건 아닙니다. 가장 위험해 보이는 곳에서 가장 단단한 기회가 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동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복잡하고 불안해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수십 년짜리 구조적 변화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 변화의 수혜자 목록에 한국이 올라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한국에 투자할 수 있는 위치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이야기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나침반이 되길 바랍니다.